그럼 먼저 오늘 영화를 관람해주신 그리고 취재 많이 와주신 기자님들께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좀 전에 여기 배급관에서 보고 왔어요. 배우들과 같이. 조금 거기가 좀 늦게 끝난 것 같아요.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네코 호미코 역을 맡은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박열에서 박열 역할을 맡은 이세훈입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분들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이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퍼스트룩 매거진의 이현우라고 하고요.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시대극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봤을 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제작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시대극 같은 경우는 소품이라든지 의상 같은 것을 고증할 때 제작비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이 좀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혹은 적은 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 영화를 찍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찍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존 인물을 나름 최대한 고증을 거쳐서 찍기 위해서는 그 박열이나 호미거나 거기 실존 모든 등장인물의 진심을 전달하는데 화려한 볼거리나 과도한 제작비는 오히려 방해된다. 그래서 최소의 조건으로 찍어야만이 그때 그들이 가졌던 진정성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십시오. 네, 뒤쪽에 기자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 조이뉴스 24 유지 기자입니다. 음악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좀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음악은 최승희 씨라고 일제 강점기에 현대 무용가로 활동했던 아주 대단한 무용가의 음악입니다. 최승희 씨는 1930년대에 일본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분의 공연이 미국 뉴욕에서 있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채플린, 피카소, 해밍웨이 다 와서 관람을 하고 심지어 피카소는 아예 그림을 그려서 최승희 씨한테 선물로 주고 해밍웨이는 또 글을 남기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나온 최초의 한류 열풍의 월드스타이면서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그 최승희 씨가 1930년대에 일본의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육성으로 직접 녹음한 그 소리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지지직하는 소리가 같이 들려 있는 것은 확성기로 돌려서 들린 그 소리 그대로 넣은 거고 처음에 나오는 소리는 약간 너무 이제 잡음이 많으니까 클리닝을 좀 한 곡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멜로디는 그 최승희 씨 이태리 정화이라는 곡의 메인 멜로디를 베리에이션 한 겁니다. 1930년대 이거는 1920년대 이야기지만 1940년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시대에 조선인으로서 활동했던 어떤 시의성을 중시했고 불행히도 최승희 씨는 친일 행적이 나중에 크게 남아서 또 북한까지 가서 그 위대한 예술가가 아이러니하게도 잘 각광받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가 남아있는 안타까운 일로 기억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천상옥 기자인데요. 제가 최희서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면 박열에서 박열은 되게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네코 후미코가 들어가면서 잘못된 권력에 대한 저항 정신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나키스트라는 면도 있어서 박열은 조선이라는 물리적인 정부가 없는 데 대한 아나키스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이라는 물리적인 정부는 있지만 심리적이나 철학적인 정부는 없는 아나키스트가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열이 거부를 한다면 안토코미코는 그 부정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는데, 연기를 하면서도 다른 배우들하고는 감정선을 다른 거를 가질 수밖에 없을 상황에 대해서고 그 인물의 그 감정입해서 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가네코 후미코가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을 갖게 된 것은 굉장히 어렸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네코 후미코는 7살 때 조선 충북 부강에 가서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식모살이를 하며 지내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일본인들에게 학대받는 조선인들을 보며 본인도 할머니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그 피지배계층의 어떤 서름, 그리고 저 조선인들을 향한 동정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 제국주의에 관해서, 일본 천황제에 관해서 왕을 신성시 여기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대해서 조금씩 반항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19살 때 상경을 해서 고학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찾고 있을 때 사상서를 많이 읽으면서 크로포트킨도 나오듯이 그제서야 본인의 사상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본인의 어떤 큰 저항심이 이 아나키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박열은 조선인이고, 그리고 당연히 조선인으로서 일본 정부를, 일본 천황제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만 가네코 후미코 역시 그와 비슷하게 아주 어릴 적부터 조선인처럼 핍박받고 또 서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후미코의 사상이 조금 다르다고 사실 다가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박열과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역할을 임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뒤쪽 기자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믹 리뷰의 박정훈 기자입니다. 이재훈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박열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그 캐릭터에 공감되셨던 부분이라든지 혹은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인물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처음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주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인물을 어떻게 보면은 깊이 빠져들고 또 탐구해 갔었는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과 그리고 박열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느꼈었던 상황들 큰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런 자유와 평등, 그것이 있어야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의 가장 기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서 또 연기를 할 수 있는 이유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박열이라는 인물은 그 상황과 시대를 경험해 나가면서의 그런 울분과 아픔이 있을 텐데, 그걸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해소로 그치지 않고 고국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했었던 바람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연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과 만날 때 그런 공감을 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저와 맞닿아 있지 않았나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박열이라는 인물을 연기해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제 마음도 투영이 돼서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바랬었고,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몰랐던 인물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있기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을 잘해.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기자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사 유선희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이준익 감독님한테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박열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가네코 후미코의 이야기로 읽힐 정도로 굉장히 그 여성에 관한 캐릭터의 비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일본 여성 그렇지만 박열을 사랑하고 그와 이런 사상적 동지였던 이 여성의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고 영화를 만드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리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잘 그려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께 여쭙니다. 박열 의사와 관련된 서적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것도 있지만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야마다 쇼지라고 가네코 후미코 평전과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의 뭐 고증을 비교하자면 그 책과 거의 90% 이상 적용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성의 존재가 박열이라는 존재와의 관계성 안에서 충분히 그 시대의 근대성을 보여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양의 뭐 근대성을 보여준 뭐 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죠. 뭐 영국의 버지니아 울프나 뭐 미국의 펄벅이나 뭐 로자 룩셈부르크나. 하지만 우리 서양 교육을 또 서양의 페미니즘을 보면서 뭐 학습하다시피 하지만 사실은 90년 전에 그녀들보다 훨씬 못하지 않은 가네코 후미코라는 그 일본인이냐 한국 조선이냐 떠나서 여성성의 근대성을 정확하게 이 인물이 표현해주고 있었고 연기자는 물론이며 이야기 속 안에서 박열조차도 그 국제적 어떤 사상 이념의 장이었던 도쿄에서 아나키즘이라는 걸 통해서 동지로서의 어떤 연인이기 이전에 동지로서의 가치관에 충실했던 여성이기 전에 인간으로 봤던 그런 뛰어난 조선의 청년들과 어울렸던 가네코 후미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면서 영화를 찍어내야만이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인간관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가네코 후미코의 여성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기자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투데이 배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두 배우분 열연 잘 봤고요. 최희서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박열 씨의 이재훈 씨를 떠올렸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이재훈 씨가 보여주지 않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재훈 씨를 떠올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호흡을 하면서 어떤 배우라고 느꼈는지 함께 답변해 주세요.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우선 20, 30대 한국 남자 배우 중에 누가 가장 박열과 어울릴 것 같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재훈 씨라고 했어요. 사실 요즘 작품, 특히 드라마 등을 통해서 조금 말끔하고 다정한 모습도 보이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은데 저는 이재훈 씨의 파수꾼이나 고지전에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그 날카로운 눈빛, 어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에 불덩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제 안에 굉장히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박열을 읽었을 때 그리고 또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이재훈 씨가 정말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오늘 두 번째로 영화를 봤는데 정말 그 유치장에서 재판에 앞서서 조건을 말하겠소라고 하면서 할 때 그 눈빛이나 마지막에 절대 끝까지 오래 살아서 너희들이 한 모든 것을 밝혀주겠다라고 할 때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정말 이재훈 씨가 아니었으면 박열은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호흡 사실 처음에 조금 긴장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팬이기도 했고 선배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주연작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번이 첫 주연작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재훈 씨 굉장히 그 박열을 연기하실 때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본인이 나오지 않는 장면에서도 제가 저 혼자 얼굴이 나올 때 희서야 조금 더 이쪽으로 옮기면 네 얼굴이 잘 보일 것 같아. 혹은 이 사이즈에서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시고 본인이 나오지 않는 장면에서 제 리액션 샷을 할 때 더욱더 열심히 제가 더 좋은 리액션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연기뿐만 아니라 태도도 본받고 싶은 선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재훈 씨께도 제가 질문 대신 드릴게요. 네, 이재훈 씨가 가네코 미코 역할의 최희서 씨를 처음 만나셨을 때 느낌, 그리고 두 분이 같이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추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희서 씨는 감독님의 전 작품인 동주에서 그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10년 전 정도에 독립영화 작품을 통해서 최희서 씨를 처음 봤어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보석 같은 배우가 있었구나. 근데 동주를 통해서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번에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완벽하게 잘해내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같이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이 가네코 우미코의 역할은 최희서라는 배우 말고 누가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을 거라는 저는 또 확신이 들었고 연기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에 나서시는 분들은 최희서 씨가 맡은 가네코 우미코를 더 많이 기억하시고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차세대 여배우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민주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우선 그 이준익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두 주연 배우가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이사이에 이제 조연 배우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저는 영화를 이렇게 끌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인물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그 민진웅 씨가 굉장히 이렇게 넘어가는 타이밍마다 이렇게 정말 굵은 목소리를 잘 짚어줬다는 게 제 인상이 깊은데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는 정말 다른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진웅 씨 이렇게 같이 연기하는 걸 보시면서 감독님이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셨고 이제 연기하는 걸 보면서 어떤 이제 캐스팅하는 사람으로서 소감을 받으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검사 역할로 나오시는 분, 제가 지금 이름 김주환 배우님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교감을 다른 언어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알아듣고는 있지만 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굉장히 뭐랄까 보고 있는 관객도 그 사람의 공감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표정 연기, 눈빛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재훈 배우님께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제작 발표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속에 불덩이가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보면서 내내 광기를 발산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완급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건 약간 그냥 재미있는 질문인데 그
그 재판정에서 하필 들어올 때 다양한 옷들 중에서 핑크색 사모간대를 입은 이유가 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보통 사모간대는 그런 걸로 고정이에요, 많이. 고정. 아 진짜로 고정이, 핑크색. 네, 예. 진짜 핑크색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민진웅 배우는 제가 동주라는 영화에서 윤동주와 송명구 사이에 있는 친구 역할인데 오디션을 해서 이제 뽑은 배우예요. 그래서 좀 진지한 영화잖아요. 동주와孟규가 사이에서 좀 뭔가 이렇게 그때 그 연전 시절에 청춘, 발랄한 청춘 그런 밸런스를 잡는데 아주 큰 몫을 했고 그 배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관했고와 박열 사이에서 또 후세 변호사 사이에서 그 불령사의 맏형 격으로 조선인이 갖고 있는 천성 중에서 그 뭐 풍자와 익살과 해악, 뭐 천진성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참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유쾌하게 이렇게 서로를 아우르는 그런 연기는 민진웅이 최고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마치 작은 요해진 같은. 그리고 다테마스 아까 검사라고 하셨었는데 사실은 예비 판사라고 그때 당시에 일본 사법 제도가 그랬어요. 하지만 검사 역할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직 이름은 예비 판사 다테마스인데 그 친구도 역시 이 영화를 통해서 오디션을 보고 뽑았는데 오디션 볼 때 상대 역이 이 가네코 호미코 맡은 최희서 씨가 오디션을 본 거예요. 완전 신인 배우지. 근데 일본말도 잘하고 아마 아주 이번 기회를 그 친구는 굉장히 주목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아마 이재훈 씨께 여쭤본 질문인데요. 그 불덩이 같은 캐릭터였고 하지만 반면에 이성적으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의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사실 이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감독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설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준익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하지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연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캐릭터였거든요. 제 그릇에는. 그리고 일본어도 상당히 많았고 과연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컸었고 그리고 단순히 이런 역할을 내가 가진 어떤 뭐 연기력을 선보인다, 광기 어린 모습을 표출해낸다 라고 하기에는 이 영화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부분이 무엇인가, 이 영화에 대한 그 본질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그 시대의 그 박열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집중이 저한테는 가장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자르지도 넘치지도 않게 저를 잘 잡아야 했던 게 하나의 또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 씬 그리고 매 테이크마다 굉장히 신중했었고 그것이 관객분들께 박열이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잘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스스로 많이 누그러뜨리고 다스리는데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현지민이라고 하고요.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한 좀 깊은 메시지를 담은 뜨거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웃으면서 본 것 같아요. 이런 웃음 포인트를 이제 연출하시는데 좀 신경을 쓰신 건지, 신경을 쓰신 거라면 이게 좀 어떤 효과를 보길 바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아직도 역사적으로 선명하게 정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영화를 찍을 때는 뭔가 엄숙하고 진지하고 심각한 패턴이어야 한다라는 관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열이라는 주인공이 갖고 있는 세계관 에서 보면은 일본의 제국주의는 하찮은 것이다라는 호기가 있습니다. 그 호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실천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천황을 죽이려고 했다.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주도합니다. 일본 내각 장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내각 장면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제가 살짝 부연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 일제 강점기 영화를 찍게 되면은 뭐 독립군의 활약상 아니면 뭐 어떤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 그리고 감정적 호소 뭐 이런 거였다면 박열에서만큼은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왜? 박열이 실제 그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조선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해학과 익살만이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데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그래서 데테마스의 신문 장면에서는 조금 뭐 이거 너무 현실하고 떨어지지 않아 할 정도의 약간의 픽션의 캐릭터의 변화를 준 것이고 그 정서적 캐릭터의 변화 말고 나머지는 실제 나오는 모든 인물의 고증 심지어 일본 1차, 2차, 3차 내각의 총리부터 법무 대신, 내무 대신, 외무 대신, 육군 대신 다 이름까지 고정, 날짜까지 고정, 재판 마찬가지. 적어도 맨 마지막에 조선 총독 사이토 총독이 나오는데 사이토 총독이 했던 대사 그거 그대로 고정. 심지어 일본 내각에서 벌어졌던 어떤 그런 현상까지도 다 가능하면은 맞추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가 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시기와 인물과 사건만 그걸 뭘로 고정했느냐? 신문으로. 혹시 나중에 시간 되셔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그 신문들이 아사히 신문에서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산케이 신문에서도 제공한 것도 있고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극우 신문이죠. 대표적인. 아사히 신문은 좀 진보 신문이고 그 고중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100%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계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재판이었고 거기서 선언한 박열이 눈물을 먹었고 아까 뭐 광기가 뭐 눌러서 한 그 대사 내용 있죠? 그거 다 있는 대사 그대로 저희가 쓴 게 아니에요. 후미코가 원고지 들고 했던 대사 만든 거 아닙니다. 원고지에 다 있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훨씬 더 생생하게 이 두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내각까지도 그 시대를 전지적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의 확대를 의도하는 과정 안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심각하거나 진지해지면은 의미를 살다 보면 재미가 떨어지니까 의미와 재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밝고 유쾌한 연출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기자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브릿지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하고 이재원 씨에게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우선 감독님에게는 뭐 그동안 다양한 영화를 많이 하셨지만 최근에 동주에 이어서 박열 실존 인물을 다루는데 연출자로서 실존 인물 영화에 대한 매력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관객이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씨에게는 뭐 동주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아는 인물이었고 박열은 이제 많은 사람이 모르는 인물이잖아요. 같은 실존 영화지만 뭐 각각 관전 포인트가 다를 것 같은데 박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봤으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자세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황산벌은 1300년 전 실존 인물이었고 왕의 남자는 500년 전, 뭐 사도는 250년 전, 박열은 약 한 90년 전입니다. 근현대의 실존 인물을 영화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지나치게 미화를 하면은 왜곡이 되고 지나치게 폄하를 하면은 또 그것도 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왜곡과 날조 뭐 이런 것을 배제하면서 성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선택들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미화도 하지 않고 폄하도 하지 않고 그 선을 달려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고 그다음에 또 실존 인물의 후손들이 다 살아계세요. 다 계시고 근데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노력하고 특히 박열 의사 같은 경우는 가네코 후미코가 죽고 나서 해방 이후에 40년대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셔서 장의숙 여사라는 분이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제분이 계시고 그 손자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에 어떤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어떤 사건과 어떤 활약에만 이렇게 영화적으로 표현해낸다는 것은 그것도 예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과 그의 세계관의 그 가치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실존 인물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인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본 그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실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네, 감독님의 전작품이 이제 동주에서는 이제 윤동주라는 시인과 송몽규가 또 이제 시를 통해서 문학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그런 사상을 또 이렇게 떨쳐 보였다면 박열이라는 인물은 그거와 더불어서 조금 더 급진적으로 행동주의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뜨겁고 어디를 틀지 모르고 또 과격한 모습도 있을 텐데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부조리함이나 그런 과연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박열이라는 인물이 또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같이 해소함과 동시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인물의 생각을 그리고 행동들을 닮아보자.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굉장히 또 논리정연하고 그런 생각들의 체계가 잘 갖춰져야지 자신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우리 또 젊은이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끝인사 말씀 듣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씨부터 오늘 그 자리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항상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정말 잘 봐주셨던 그 얼굴과 눈빛이 눈에 이렇게 보여서 참 제 스스로는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제 정식으로 영화가 개봉이 될 텐데 영화를 잘 보셨다면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네 우리 영화가 흥행을 떠나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봤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앞으로도 이 박열이라는 인물을 잘 모르셨을 텐데 박열 인물 말고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정말 위대하신 인물 미인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기억되고 그 정신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언론 배급 시사회가 처음이라 저 또한 떨렸는데요. 그 기자분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데 동주는 윤동주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있었기에 많은 분들께서 호기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와 주셨지만 이번 박열 같은 경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박열이라는 영화를 왜 우리가 봐야 하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정말 정면으로 일제에 맞섰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을 사랑했고 박열을 사랑했던 일본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 지금 2017년을 사시는 한국 관객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박열이라는 영화가 없었으면 모르시고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박열의 대사 중에 이 재판이 조선에서 화제가 될 수 있게 하겠소? 라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그 대사를 들을 때마다 이 영화가 조선에서 화제가 되게 해줄 수 있겠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자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는 반일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소리야 하겠지만 보시고 나면은 이 영화가 반일 영화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영화 속에서 증명해 왔습니다. 초반에 박열이 이런 대사를 치죠. 일본 권력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지만 일본 민중에게는 친밀감이 들지. 그리고
내각 내에서 미즈노 렌터로라는 실제 인물을 빼고 나머지 대신들, 법무 대신이나 보면 나름 양심적인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대표적으로 박열을 변호했던 후세 따스시라는 변호사는 여기 맨 마지막 자막에 나온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습니다. 일본인 최초로.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에 또 나오는 면회 오는 그 나카니시 이노스케라는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카니시 이노스케 아마 네이버에 치면은 그분이 쓴 소설이 한국에 출판돼 있어요. 한 두세 권 정도. 불량서인 너의 등 뒤에서라는 제목으로. 또 거기에 뭐 흑색 운동사 학생이라고 교복 입은 학생들 나오잖아요. 그 흑색 운동사 치면은 원심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원심창이라는 분은 이제 통일일보라고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그 조선 신문인데 일본어판이죠.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분은 박열은 1902년생 유관순 열사랑 동갑이고 그 원심창이라고는 1906년생 그러니까 4살 어린 박열에게 선배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교복 입은 학생이 나중에 박열과 똑같이 그런 아나키스트 운동을 하다가 어디 형무소 일본 형무소에서 10몇 년을 감옥에서 지내다 무기징역으로 받고 지내다가 해방돼서 박열 바로 다음에 석방됐던 그런 그냥 쓱 지나가는 한 인물 이름도 없는 그런 인물조차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반일 영화입니다. 어쩌면은 부당한 어느 시대나 일제강점기뿐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부당한 권력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젊은이의 뜨거운 함성 같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 정리하는 동안 배우분들과 감독님은 무대 밖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